성공하는 2기 촛불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저희가 오늘은 우리 사회의 큰 진보 지식인이시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어른으로 평가받는 분이죠.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예, 지금 뵈니까 건강이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으셔서 좋아 보이셔서 참 다행입니다. 예. 사실 취재 편의점 제가 수차례 출연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고 몇 차례 사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저희 인터뷰 요청에 응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처음 출연하신 선생님들께는 뜨거운 연대의 인사 그리고 하도 세상이 사나워서 평화의 인사를 제가 좀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저 하얀 카메라 보시고 저희 취재 편의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화 인사는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평화 인사만 하고 말지 말고 평화를 꼭 만들어낸다는 그런 내자는 다짐을 해야 되겠죠. 연대 인사로 말하면은 연대로 말하면 사실 장윤선 기자님은 내가 오마이뉴스 때부터 알았고 지금 제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자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또 장 기자님은 백낙청 TV의 구독자이기도 네, 하니까 맞습니다. 자연히 연대 관계가 성립돼 있고 그래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오신 구독자 또는 시청자 모든 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께서 백낙청 TV 운영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도 유튜버세요. 네, 그래서 늦깎이 유튜버입니다. 늦깎이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백낙청 TV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연이 필요 없는 정도의 이제 선생님 양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사실은 유튜버에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유튜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주로 이제 저는 책 쓰고 글 쓰는 활동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첫째는 그렇게 제가 책이 많이 팔리는 저자가 아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저의 책을 읽는 분들은 이 사회의 엘리트층인데 저를 이제 관심을 갖고 읽어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지만은 전반적으로 나는 늙어갈수록 우리 사회 엘리트층하고는 좀 거리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고 책을 안 읽거나 덜 읽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일반 시청자 대중들하고 직접 한번 소통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왜 엘리트층하고는 자꾸 거리감이 생기십니까? 그게 꼭 엘리트 독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상해졌다기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이 바뀌고 또 더 좋아지기도 하는데 그걸 못 따라가고 자신의 그런 기득권이랄까? 거기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가지고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평범한 시민들이 이제 백낙청 TV에도 막 댓글을 악플도 달립니까? 악플도 덜어 있는데 그래도 뭐 그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네. 거기까지 와서 악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선생님 어떤 에너지를 얻으십니까? 예, 그래서 아직 뭐 백낙청 TV 구독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네. 평균적으로 보면은 내 책이 팔리는 것보다는 훨씬 많고 네. 또 저는 그 댓글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럴 시간이 없고 네. 또 댓글이 좋아도 좋아요를 안 눌러요. 왜냐면은 어떤 분은 누르고 제가 좋은 네. 거를 다 네. 일일이 좋아요를 누를 수 없으면은 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싶어서 아. 그렇긴 한데 뭐 덕담과 격려의 말도 많고 네. 어쩌다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도 있고 네. 또 이제 바깥에서 만났을 때 사람들 읽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사회 소위 그런 그 지식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네. 오히려 내가 하는 말을 더 잘 알아듣는다 싶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 제가 사실은 어제 국민 행복 포럼인가 박진도 충남대 교수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 행복 포럼에 갔었는데요. 그 자리에 이제 많은 그 대학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김누리 중앙대 교수님께서 그 발제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말씀 주셨냐면 대한민국이 이미 굉장히 발전된 국가이고 OECD 11대 경제대국이고 뭐 군사력, 국방력 할 것 없이 그리고 심지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한 정말 그 위대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너무 불행하다. 그리고 정치가 국민을 매우 불행하게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어떤 그 풍요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후에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노력 그리고 서울보다는 지방으로 내려가려는 어떤 실천적 결단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분위기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예, 뭐 그 말씀 옳은 말씀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좀 제대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가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이고 네. 또 어떤 점에서는 아주 후진국인데 네. 이 후진성과 선진성의 묘한 배합이 내가 분단 체제라고 말하는 네. 우리가 분단 국가인데 분단이 체제화된 나라예요. 그 분단 체제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눈 떠보니까 선진국, 네. 또 어느 날은 눈 떠보니까 후진국. 예. 그런데 그게 우리 국민이 변덕스러워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분단 체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반 시민들한테 분단 체제를 공부하라거나 네. 그런 걸 요구할 생각은 없지만은 우리 사회를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학자들이나 네. 언론인들 이런 분들은 이 나라가 첫째는 분단국인데 둘째로 그 분단이 오래가면서 체제화되어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통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예. 뭐 지금 이 총선 예. 시국에 막 예. 그런 얘기 또 길게 하면 한가하다는 소리가 듣겠죠. 예. 아니 그런데 선생님께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이번 총선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뭐 인구 소멸의 문제, 지역 소멸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사실 결국 이게 이제 정치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총선은 지금 20일이 닥쳐 있고 그리고 여전히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혹자는 사실상 내전 상태고 냉전 시대 수준이고 이승만 시대로 우리가 퇴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는 2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가요? 자, 나는 뭐 우리 장 기자님처럼 현장 취재하면서 직접 민심을 듣고 또 여러 사람 불러서 얘기 듣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더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네. 접근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이미 밝힌 바가 있죠. 우리의 당면 과제는 뭐니 해도 이기 촛불 정부를 빨리 수립하는 거다. 네. 그게 수립이 되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는 이기 촛불 정부가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총선 문제도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그런 연장선에서 표준을 잡고 고려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대체로 지금 그 이기 촛불 정부 형성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기 촛불 정부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네.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예. 네. 사실 이 이기 촛불 정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사전에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 10개월여 진행된 윤석열 정부 전반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그걸 이제 한마디로 변칙적 사태라고 불렀어요. 변칙적 사태다. 네, 변칙적 사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87년에 6월 항쟁이 성공하면서 또는 6월 항쟁을 통해서 87년 체제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것이 물론 완벽한 체제는 아니고 네. 바람도 많지만은 우리 역사에서는 일단 엄청난 진보였죠. 그래서 그 87년 체제 속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에서 야로 교체가 되기도 하고 또 야가 여로 바뀌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체제였는데 이명박 박근혜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해도 막 그런 큰 틀 속에서 네. 비교적 정상적인 정권 교체였다. 예.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때 집권한 세력은 원래 이 정권 교체라는 걸 모르던 네. 사람들 아니에요. 네. 잘 누리던 사람들인데 김대중 정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되고 그다음에 다시 가져오려니 했더니 또 노무현이 나타나가지고 또 한 번 뺏기고 나니까 네. 그분들이 그때부터는 야 이건 이제 87년 이런 정권 교체는 우리는 다시는 없어야겠다 네. 하고서 작심하고 예. 87년 체제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87 체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망가뜨리기 시작했는데 예. 그런데 첫째는 국민들도 87년 체제가 이제 더 나은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네.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네. 더 나쁜 체제로 87년 이전으로 가는 그러니까요. 거는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해서 그렇죠. 물리쳤어. 네. 그리고 그것은 뭐 민주당이
당시 민주당이 야당 활동을 잘해가지고 네,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이룩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대통령을 축출한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예, 87년식의 87년 체제 예, 식의 정권 교체는 거기서 끝났고 87년 체제라는 것도 어떤 의미는 수명이 다 했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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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소위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네, 정부로 자처했으니까 네. 촛불 정부가 정말 이 촛불 혁명을 제대로 네. 이어받아서 헌법도 새로 만들고 뭐 하여간 선거법 제도도 바꾸고 87년 체제와는 다른 체제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네, 그게 못하면서 그걸 못하면서 일종의 반동으로 네, 반동. 반작용 그렇죠. 반작용으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정상적인 87년 체제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권 교체가 아니고 네, 그야말로 하나 변칙적 사건이다. 한국에서 말하는 후로크. 후로크. 건데 그 후로크의 예, 결과가 너무 참담하죠. 참담하다. 참담하니까 예, 이걸 참으면은 이제 87년 체제보다 더 나쁜 사태가 굳어지는 거고요. 네, 이거를 또 우리가 예, 한 번 더 분발해서 시정을 하면은 네, 그때 비로소 예, 우리가 87년 체제보다 나은 역사적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것이 나는 이제 1기 촛불 정부가 못다한 2기 촛불 정부의 네. 사명이라고 봅니다. 사명이다. 예. 예. 너무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의 운명이 1기에 이어서 2기 촛불로 뭐 역사 발전을 쭉 이어가면 좋은데 지금 1기 촛불에서 잘못해가지고 만들어진 반동적 상황, 예, 후루크적 상황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가다듬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심기일전해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단결해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만드는 그 시발이 바로 지금 이번 총선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우선 뭐 이번 공천을 보면은 네. 굉장히 혁신적인 공천을 했고, 공천 혁명이라고 이제 그쪽에서 자평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공천을 통해서 민주당 내에서 내에 그어져 있던 촛불 대 반촛불의 세력이 민주당 안에 있던 촛불 대 반촛불 세력. 예. 안에도 그게 있었고 예. 특히 상층부 민주당의 뭐 의원들이라든가 예. 지도층에서는 예. 반촛불 세력이 더 강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번엔 좀 바뀌지 않았나. 예. 완전히 반촛불 세력이 청산된 것도 아니고 예. 또 정당이라는 게 뭐 얼룩덜룩하게 여러 가지 네네. 색깔들이. 색깔들이 있는 것이지 네. 그걸 뭐 일사불란하게 예. 바꾸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이제 대강은 가닥이 잡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선 이재명 개인의 결단이나 지도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네. 당원과 시민들의 엄청난 지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보면은 시민 참여, 당원 참여의 열기라는 게 네. 거의 그러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맞습니다. 정도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일기 촛불 정부가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이상한 사태가 벌어져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더는 못 참겠다 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결심, 네, 결심. 결기가 예. 지금 분출하고 있는 본출하고 있다. 예. 일기 촛불 정부가 꼭 했어야 됐는데 최소한 이거는 했어야 됐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 선생님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도 많죠. 네. 많은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정치적인 개인기가 뛰어난 분은 아니고 예. 오히려 전혀 체질적으로 안 예. 맞는 면도 있지만은 예. 착하고 성실한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예. 촛불혁명을 이어가려는 예. 그런 그 예. 열의가 있었고 예. 또 나는 그걸 2016년 17년에 네. 촛불 시위를 촛불 대항쟁이라 부르는 네. 예. 대항쟁의 열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타고 그렇죠. 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뭐 남북 관계 같은 것도 2018년에 그 좋은 계기를 계속 알리지 못했고 네. 그건 뭐 물론 미국 쪽의 책임이 큽니다만은 네. 미국이 그렇더라도 뭘 해야 할 책임은 한국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미국을 설득하는 어떤 노력 이런 게 부족했다. 그렇죠. 미국이 예. 막간 것 같아도 예. 이쪽에서 세게 하면 한국 정도 그게 세게 하면은 네. 그리고 이제 참 이유를 대서 조곤조곤 잘 설명하면은 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듯이 그렇죠. 그러면 따라오게 됐어요. 조지 W 부시 같은 그런 참 네. 형편없는 친구도 다 설득이 됐는데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예. 뭐 민생을 지금처럼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국민들 기대에 못 미쳤고요. 예. 뭐 부동산 문제도 부동산 문제.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이 특히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셔서 해방, 한국 전쟁, 군사 독재 그리고 그 군사 독재 맞서서 엄청나게 싸우셨고 그리고 민주화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반도의 어떤 이 평화 공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시고 계신 입장에서 보면 매우 미흡한 게 남북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본인들이 한반도 운전자론 얘기하면서 상당히 다른 건 몰라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정도는 문재인 정부가 좀 자신감 있게 밀어붙였다면 작금의 남북 관계 수준은 아니었지 않았겠냐. 글쎄 이제 뭐 얘기해봐야 세부적인 약간 하나하나로 다 들으면 너무 또 실제로 그 해본 분들은 내가 모르는 사실도 많이 알고 예.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네. 나는 내가 현장에서 직접 뛰지 않는 대신에 네. 이 분단 현실을 좀 총체적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보자 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분단 체제론 같은 걸 네. 뭐 내 나름대로 개발해 왔는데 네. 그 분단 체제론에서는 남북 관계하고 국내 문제하고가 이게 서로 뗄 수 없이 얽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인식이 부족해서 네.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국내 계획에 대해서는 그분이 많이 생각했고 네. 남북 관계를 잘해보려는 의지도 있었고 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둘이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내가 말하는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만 하더라도 막판에 뭐 14선도 이끌어내고 했지만은 초기에 뭐 대북 선거 이런 거 가지고 남북 관계를 거의 뭐 망가뜨려 놨다가
뒤늦게 발동이 걸려가지고 하니까 임기 말 얼마 안 두고 몇 달 그러니까 남겨놓고 14선언이 했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 문제하고 국내 문제를 따로따로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물론 북미 간의 전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남쪽에서는 이 체제화된 네. 분단 현실 속에서 분단 체제를 극복하려는 세력과 예. 거기에 안주하는 세력 사이에 그 전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전선은 그 뚜렷하게 눈에 띄질 않고요. 네. 여당 사이처럼. 예. 그러나 그 전선에서는 사실은 여야 관계 또는 정부가 뭐 반정부 예. 저쪽이 야당일 때 그런 거보다 훨씬 더 분단체제 기득권 세력에 유리한 네. 게 거져 있다. 분단체제 더 기득권 많은 세력. 고지를 그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네. 청와대를 내줘도 남는 게 엄청 많은 그런 세력인데 네. 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2기 촛불 정부의 과제죠. 네. 앞서 이제 그 민주당 안에도 반촛불 세력이 있고 대체로 과거에 지도부 안에 반촛불 세력들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다 걸러낸 공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천이 공천 혁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다 걸러내 다 걸러내지 못했습니까? 다 걸러내지 못했고 또 다 걸러내 100% 걸러낼 필요는 없고 네. 그이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네.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던 예. 이 지형을 바꾸는 정도는 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뭐 몇 석을 하느냐 뭐 그런 논의도 네. 있는데 네. 몇 석을 할지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요. 네. 저희 같은 현장 기자들이 예. 그래서 하실 일이지만은 네. 그 2020년에 민주당이 획득한 180하고 네. 뱃삭하고 예. 이번에 그 혁신 공천을 거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예.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차지한다고 할 때 네. 그 의미는 아주 지금 뭐 천양지차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가령 한 160석, 170석만 해도 네. 그거는 옛날 180석하고 의미가 다르다. 의미가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반촛불 세력에 맞서서 제대로 된 2기 촛불 정부를 세울 수 있는 토대.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뭐 180석보다는 조금 적더라도 그렇죠. 단단한 토대를 가지고 2기 촛불 정부를 밀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뭐 130석에서 150석 정도 이제 겸양하게 이렇게 한병도 전략위원장이 잡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비례는 한 13석 에서 15석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2기 촛불 정부고 이 제2기 촛불 정부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 전략, 정책 이게 이렇게 삼도마차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라면 그 역할을 분명히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죠? 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이재명 말고 누가 있냐? 이재명 말고 누가 있냐? 누가 있냐? 없지 예. 않냐? 없지 않냐? 더 많으면 좋겠는데 좋은데. 예.
없다. 저희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그 이른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 있는 이른바 이제 과거의 분단 기득권 세력이라고 분단에 안주하는 세력이라고 통칭하자면 이 세력을 이기고 반촛불에 맞서서 촛불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 사명들 이것을 알토란 같이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리더다. 이제 이렇게 선생님 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예컨대 이번에 이제 그 다수 의석,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는 뭐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왜냐하면 지금 당장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뭐 건건이 다 지금 뭐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의회 권력만으로는 뭐 견제 감시는 하겠지만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는 정치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극복을 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네. 자기 목표는 151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151석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 네. 그보다는 대표가 뭐 목표를 너무 크게 설정했다가 네. 그 미달하면은 네. 뭐 욕먹잖아요. 예. 책임론도 나오고.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나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진다면 모를까. 이긴다면 더 크게 이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대로 예. 보면. 그리고 151석 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왜냐면은 그렇죠. 선거 끝나면은 네. 한 6개월 동안은 검찰이 예. 선거법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151석 정도는 과반 이하로 떨어뜨릴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크게 이겨가지고 예. 검찰이 그런 일을 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물론 151석만 있으면은 특검법 같은 거 다시 통과되고 네네. 새로운 특검법도 통과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통과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또 거부해가지고 네. 제 의결에 실패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 의결이라는 거는 헌법 개정이나 네. 또는 탄핵하고 달라서 제적 3분의 2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석 네. 3분의 2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크게 이겨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대통령이 번번이 그렇게 또 거부할 때 뭐 재의결 투표는 비밀 투표니까 네, 네, 네. 동조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열심히 출석을 안 해가지고 예. 그 혜택. 저 정원 네. 의결 예. 재석 의결을 낮춰 버리는. 정력수를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역시 저는 이제 이 선거도 네. 국민들이 치르는 거고 그렇습니다. 국민이 결정하듯이 예. 선거 이후에 지금 국민들 그런 열의가 네. 상당히 반영되는 결과가 나오면은 네. 그때는 입법부가 네. 지금처럼 예. 국민의 뜻을 몰라라 하기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당 안에서 당원들의 시민들의 참여로 일정 정도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막 발현이 되고 있고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새로운 22대 국회가 마련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더 힘을 가지고 개혁 입법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동력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그때는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많은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닐 것이다. 본인 이슈와 관련된 자기 부인 문제도 그렇지만 당장 본인 문제와 관련된 이제 최상병 특검도
100% 거부권 행사할 거다. 그분의 이제 스타일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를 또 무력화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을 무력화시킬 정도의 네. 큰 승리를 해야 돼요. 큰 승리. 예, 그게 꼭 뭐 180석이나 200석이 돼야 되는 건 네. 아니지만은 국힘당에서 당선된 예. 사람들도 네. 야 이건 정말 큰일 나겠다. 정말 이따간 진짜 큰일 나겠다. 네. 끝나겠다. 예. 그래가지고 뭐 심한 경우라면 대통령의 탈당 요구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대통령. 정도로 치면은 네. 또 가령 특검법도 네. 거부하더라도 거부권을 또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예, 거고. 예. 예.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 어떤 그 시민의 노력과 힘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거부할 수 없는 정세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다가는 우리가 그냥 다 죽겠구나, 안 되겠다, 이거 협조해서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아니, 그 사람은 거부권을 하겠지만 할 겁니다. 그런데 예. 거부권을 행사해도 예.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 되는 예,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된다. 예. 자, 선생님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최근에 조국 돌풍, 뭐 조국 태풍 막 이런 말을 언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월 민주당이 사실 공천 파동으로 상당히 이제 여론조사 지형이 불리하게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출연하고 그리고 이제 이종섭 사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얘기하는 황상무, 칼상무 사태 이런 것들이 빚어지면서 다시 정부 심판론이 올라오고 있다. 그 기폭제가 조국혁신당의 출연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조국 혁신당의 공헌이 분명히 있죠. 공헌이 분명히 있다. 예. 그러나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네. 민주당이 혁신 공천에 성공했다는 것. 그것이 분위기를 바꾸는 네. 건데 네. 조국 혁신당은 새로 나온 당이니까 네. 과거가 없잖아요. 네. 민주당은 오역의 과거를 지닌 정당이거든. 오욕의 과거가 있는 네. 정당이다. 그러니까 예. 오역의 과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네. 아직도 네. 민주당 그거 뭐 하는 놈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게 나는 이제 그거를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였고 네. 그 일을 해낸 게 이재명 대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조국 교수를 애호하고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예, 예. 그러나 네. 내가 저 오연호 오마이TV 네. 대표하고 얘기할 때도 했지만은 네. 이기 촛불 정부 수립이라는 그걸 표준으로 보면은 네. 조국 교수는 조연이고 조연이다. 주연은 이재명이에요. 예. 주연은 이재명이다. 예. 근데 물론 영화나 드라마가 잘 되려면 주연도 잘하고 조연도 잘해야지. 네, 네. 그러면서 나는 조국 교수가 훌륭한 조연이 되어 주리라고 믿고 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러나 본인도 나는 자기가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을 위한 예. 선거전의 과정에서는 네. 그가 그쪽의 주역이죠. 예, 예, 예. 그렇죠. 그건 뭐 틀린 예, 사실이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예. 자기가 이기 촛불 정부 예. 수립하는 과정. 예. 3년은 너무 길다는 예, 게 예. 그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3년이 너무 기니까 이걸 단축하는 과정에서 예. 자기가 주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 조국 교수가 그 예. 주연을 할 거라고. 자기가 주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네. 그건 큰 착각이죠. 큰 착각이다. 어떻게 주연이 됩니까? 예. 주연이 되려면은 예. 국민적인 전체 예. 지지권 기반도 넓어야 되고 예. 당도 더 예. 큰 당이 큰 당이 되고. 의석도 예. 훨씬 더 많아야 되고. 예. 그래서 주연과 조연의 차이는
그건 뭐 그게 뭐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문제를 떠나서 네. 그건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봐요. 팩트예요. 객관적 현실. 예. 근데 다만 주연만 중요하고 조연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네. 좋은 조연을 갖고 있다는 것도 네. 그 작품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일이고. 네. 근데 이제 작품을 그럼 제작하고 감독하는 건 누구냐? 예. 그건 국민이죠. 네. 예, 그게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제작하고 감독하고 이재명이 주연하고 네. 조국이 조연을 하면 거의 네. 드림팀이에요. 드림팀이다. 예, 드림팀이고. 예. 그리고 국민들이 예. 정치인들 앞에서는 약간 오만하달까? 네. 뭐 위압적으로 너희들은 내 모습이니까 네. 네. 말 들어라. 예. 안 들으면 혼내주겠다. 이럴 수 있지만은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네. 국민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나는 그건 하늘이 움직이고 진리가 움직이는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늘과 진리 앞에서는 겸손하고 네. 공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그래야지 이제 훌륭한 제작자가 되고 네. 감독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은 원하는 만큼 개혁의 과실을 만들지는 못했던 정부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 많은 시민들이 저 사람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치의 내용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인가? 정말 그 진심이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뭐 뉴스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내용을 습득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재명과 조국 이 두 사람이, 이 두 지도자가 촛불을 배반할 정치인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촛불을 두 사람 다 대놓고 배반할 네.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정치에서 중요한 건 결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거냐. 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능력과 네. 기반과 네. 또 운까지 다 겹쳐야 되는 건데 거듭 말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자기 지원의 몫을 하고 네. 조국 대표는 또 조연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네. 그러면 또 다른 조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선생님께서는 크게 이기는 게 중요하다. 크게 이겨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반윤전선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통칭 야권이 크게 이기는 선거를 하려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손잡고 따로 또 같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최근에는 조금 갈등이 생겼어요. 선거라는 건 묘하잖아요. 네. 아무리 손잡고 가겠다고 해도 네. 그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의석수 가지고 다투는데. 그렇죠. 경쟁 관계입니다. 그건 이제 참 치열한 먹이 싸움이에요. 예. 두 분 당 대표 간에도 그렇지만은 네. 특히 당락이 걸려 있는 후보들 사이에서는 맞습니다. 이거 예.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 하는 싸움이니까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걸 우리가 외면하고 낭만적으로 뭐 두 당이 협업해야 된다.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그거는 이제 유권자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네. 조국 교수가 제대로 조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네. 최소한 몇 석을 줘야겠다든가 아니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역을 제대로 하려면은 네. 이재명 대표 말대로
우군이 많은 것도 좋지만 아군이 더 많아야 된다. 아군이 더 많아야 된다. 예. 그 말에 동의를 하든가. 예. 그 뭐 유권자의 판단에 맡길 일이죠. 네. 그 선생님 전망하시기에는 지금 뭐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이제 국민적 열망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년 10개월여가 넘도록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아니라 부정평가가 60에서 70%가 콘크리트로 부정평가가 있는 것이고 지지율은 이제 30% 박스권에 갇혀 있는 대통령인데 이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고 큰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도도하게 심판 여론이 흐르고 있어서 이번에 그 선거를 통해서 예컨대 유권자의 표심이 만약에 이제 크게 이기는 승리가 된다면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맞았던 사태처럼 탄핵에 이르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200석이 있으면은 네. 탄핵도 할 수 있고 네. 개헌도 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열리는데 네. 조국 교수는 200석이 되면은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겠다 그러는데 네. 나는 그 내용은 잘 몰라요. 네. 혹시 어떤 임기 단축 개헌을 할 수 있다. 그냥 원샷으로 임기 단축만 하는 개헌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조국 혁신당의 목표는 일단 뭐 그걸 명료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 저도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첫 번째는 임기 단축 개헌도 가능하다라는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탄핵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반윤 전선이 확장이 돼서 이를테면 야권의 의석이 많아지면 대통령이 무도하게 자기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정국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야권의 승리를 뭐 도와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국을 여당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예. 그런 판으로 만들겠다는 거 하고 예. 3년은 너무 기니까 네. 3년 이내에 예. 저도록 금년 내에 끝내겠다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선생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하건대 이제 이거는 조국 대표의 워딩인데요. 네. 희망하건대 민주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죠. 이번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년 12월에 대선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 있다. 이 내년이 올해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그럼 부칙에 그렇게 네, 하겠다는 부칙에 거고 부칙을 이제 통해서 개헌을 해서 부칙에 넣어서 하는데 임기 단축할 수 있다. 그 헌법 본문에서 바꾸겠다는 건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헌법 본문에서는 부칙만 아마 바꾸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그 개헌안을 냈었기 때문에 4년 중임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4년 중임제일 네. 수도 있고 사실은 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 개헌안은 그러니까 21대 국회 같았으면은 네.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개헌안은 네. 내각제 개헌안이에요. 내각제 개헌. 네. 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뭐 국회의장을 지낸 분들 거의 대부분 네. 그리고 원로 중진 의원들이 다 좋아하는 게 내각제 개헌입니다. 네. 그런데 나는 내각제 개헌은 반대예요. 내각제 개헌이라는 거는 그동안 잘 나가던 해먹던 사람들이 이제 또 해먹는. 여야를 초월해서 네.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서로 바꿔가면서 네. 자리 바꿔가면서 해먹겠다는 그 얘기인데 예. 그거는 우리 국민이 용납을 안 하고 내가 21대 국회에서 가능했다고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그건 못했을 겁니다. 네. 못하는 개헌인데 개헌 얘기를 꺼내면은 4년 중임제보다
차라리 내각제를 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 네. 폐단을 우리가 차제 네. 끝내자 하는 사람들이 예. 여야에서 다 나올 다 있죠. 예.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 몸통은 안 건드리고 그냥 부축만 달랑 바꿔가지고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 탄핵 외에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4년제를 하면은 2년은 더 보장해줘야 될. 아니죠. 부칙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뭐 올해까지로 한다라고 하고 이제 대선을 이제 하겠다 이런 주장인 것 어쨌든 같습니다. 나는 그 200석 있으면은 네. 200석 있다고 탄핵이 됐고 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는 할 수 있지만은 네. 헌재로 또 가야 헌재로 되죠. 가는 게 예. 있는데 또 하나의 옵션은 네. 자진하야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진하야. 저 사람이 자진하야 하겠냐. 예. 하지만은 이쪽에서 200석을 가지고 예. 있을 때 예. 정치력을 야권에서 발휘해서, 발휘하면은 그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불가능한 일 아니다. 예.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그렇게 자진하야.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요구 사항이 있겠죠. 예. 뭐 이런 거 해달라. 나는 그냥 야권에서 네. 김건희 여사를 사면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은 예. 윤 대통령 들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와. 그건 국민들이 용납을 못하죠. 그건 용납이 안 예, 되죠. 용납이 안 예. 되니까 그건 뭐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사면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 하야하겠다 이런 결정을 할 걸로 보신다는 거죠. 뭐 그냥 해보는 말이죠. 해보는 말이지만 네. 그게 전직 대통령은 사면해 주겠는데 나머지는 안 하겠다 그럴 때보다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이제 뭐 내가 그냥 해보는 소리지만은 대통령이 내가 계속 버티다가는 저게 네. 탄핵 당하겠다 하는 거를 알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특검법 같은 걸 거부했는데도 네. 그게 통과가 돼 가지고 예. 온갖 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거나 예. 그러면은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탄핵 발의는 국회가 하고 판결은 헌재가 한다는 거지만은 네. 사실 그것도 국민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2017년에 탄핵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지. 네, 예. 16년, 17년에. 네. 그게 뭐 국회가 처음부터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고 네. 심지어는 문재인 의원도 네. 명예로운 퇴열을 열어주자.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는 시민들의 정서하고도 안 맞았지만은 예. 또는 문재인 씨한테 그런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권한도 있고 정치적인 지혜랄까, 네. 슬기도 있고, 네. 또 시민들의 어떤 저 친구 꼭 감옥 보내서 뭐하니 이런 거. 예. 예. 그리고 나라의 격이라는 걸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예. 계속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사는 것보다는 탄핵이 낫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외국에서 볼 때는 저놈은 나라 좀 이상한 나라 아니야. 그러니까요. 대통령 예. 들어오면 탄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번에는 탄핵을 할 것 하다가 안 하고 예. 말더라. 예.
이제 그게 닉슨이 하야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닉슨 하야. 네, 예. 닉슨 하야가 버티다가 탄핵 당할 게 뻔하니까 네. 자기가 사퇴한 건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닉슨은 어떤 면에서 셀프 사면을 하고 나갔어요. 예. 자기가 지명한 포드가 예. 대통령이 되면서 예. 두 사람 간의 그런 이제 예. 미략이. 정치적인 미략으로. 근데 우리 시스템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네, 네. 다음번 그런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은 자기가 지명한 부통령이 아니고 그거는 야당에서 선출될 대통령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이걸 조정한다는 게 이건 엄청 어려운 일인데 네, 네. 이거를 평화롭게 슬기롭게 잘 해내면은 네. 저는 대한민국 또 한 번 더 예. 그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선생님 굉장히 그 설레는 마음으로 역사를 이렇게 할 일 없는 늙은이가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책상머리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공부하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민생이 대통령은 파 한 단 보고 875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뭐 저희 같은 주부들 뭐 매일 장을 보지만 그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분이 세상에 아니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뭐 마트까지 갈 장에 뭐 시장 갈 여유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더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게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이제 국민적 판단 비판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분이 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진 스스로 하야하는 그런 길도 하나의 정치적 수 가운데 하나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분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은 네. 자진해서 물러날 뿐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 또 그건 또 그것대로 네. 냉정하게 예. 인정을 해야죠. 네. 그 지난 오연호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이재명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네. 시험대에 오른 지가 오래됐고 스스로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온 지가 오래된 사람이라고 봐요. 네. 성남시장 할 때부터 적어도 성남시장 할 때부터 네. 그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계약을 하고 또 앞으로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네. 돈을 한 푼이라도 먹었다가는 네. 그걸 못한다. 네. 그때 이미 뭐 박근혜 정부가 온갖 걸 다 뒤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벌써 윤석열하고 한동훈한테 저거에서 구속이 됐겠죠. 예, 예. 예. 그런 아주 철저한. 예. 그래서 이제 시험대에 올라왔고 시험대 위에서 또 더 극적으로 말하면 칼날 위에서 예. 익숙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그 시험이 예. 성남시장을 잘한다든가 도지사를 잘한다든가 국회의원을 잘하는 네. 수준이 아니고 이기 촛불 정부를 만들고 그걸 성공적으로 이끈다 그럴 때는 이제 또 다른 네. 역량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천을 통해서 그 정치 역량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던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77.77%의 당원 지지로 네. 대표 만들었는데 예. 뭐 하고 있냐? 이재명이 어디 있냐? 네.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재명이 어떤 코너에 몰려 있었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단식도 하고 네. 또
그 뭐 칼 맞은 거야. 네. 자기가 기획해서 맞은 것은 아니고 맞은 건 아니지만 예. 하여간 칼 맞아서 네. 회복하는 병원에 또 입원해 있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저 죽을 고비를 넘기면은 또 느끼는 게 많잖아요. 생각하는 게. 네네. 야, 내가 그때 이 칼라만 예. 없었더라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 하는 생각도 아유, 하고 그럼요. 예. 여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예. 생각도 새삼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사람이 더 좀 깊어지고 단단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거철이어 가지고 당 대표의 최대 권한이 그거 아닙니까? 공천 권한이. 네, 네. 이 공천을 물론 당 대표 혼자 한 건 아니고 네. 공천관리위원장 임혁백 교수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네. 전략공천은 또 안규백 의원이 맡아서 했고 하지만은 크게 봐서 이재명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이번에 이 당을 바꿔놓겠다 네. 하는 결의를 했고 당원들이 열화 같은 예. 지지가 있어가지고 예. 그거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이기 촛불 정부를 그 이제 조국 교수처럼 야 3년은 길다 뭐 이렇게 대놓고 나가기는 어려워요. 네. 지금 예. 대표가 예. 그러나 같은 마음일 거라고 보십니까? 같은 마음이고 예. 그 같은 마음이라는 걸 여기저기서 비치고 다녀요. 네. 예. 보면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조국 교수는 그렇게 말만 하면 되지만은 예. 여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들한테 아, 저 사람이면은 이기 촛불을 정부를 이끌고 네. 성공하는 정부가 되겠구나. 우리 민생 문제도 그 뭐 한국 자체만의 힘으로 뭐 네. 한계가 있지만은 예. 그러나 아무리 회사 같은 게 어려워도 예. CEO가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술만 먹고 다니는 거 하고 네. 일머리를 아는 CEO가 챙겨가고는 그건 또 아유, 차이가 나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살림을 저희가 잘 챙겨주려는 신뢰는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유, 제가 보기에 살림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똑부러지게 한 걸 이미 성남시장에서 네, 네. 경기도에서 보여줬죠. 그 점에서는 예. 김대중 대통령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경험도 더 많고 네. 살림한 경험도 더 많고 또 하나는 뭐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서는 아마 최초로 경제를 아는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분은 경제는 알지만 금융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뭐 3% TV 나와서 네, 맞아요. 예. 봐도 네. 금융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금융이라는 게 예. 국제금융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건 아마 더 공부를 할 해야 거고 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뭐 그것도 할 거고 네. 남북 관계나 한반도 평화 문제는 네. 이제는 아직까지 얼마나 연마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건 대통령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확신이 없으면은 무슨 저 주변에 누구의 말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확신이 있고 또 훌륭한 보좌진을 네. 갖추고 있을 때 네.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지켜볼 문제고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러시아 대사했던 위성락,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에 있었던 박선원, 이 두 분이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뭐 외교안보 쪽에서는 뭐 대체로 이제 이분들의 과거 활동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기를 사실상 자주파라기보다는 동맹파에 가깝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가 스스로 한국 정부가 스스로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노선보다는 미국에 의존해서 풀어야 된다는 노선에 가까운 분들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아는 분들이지만은 네. 그분들이 자주파인지 동맹파인지 그런 것까지 내가 잘 몰라요. 예.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대통령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하는 능력 이게 필요한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뭐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늘 하던 말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늘 이제 달고 다니는데요. 실제로 국민들이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지도자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재명 대표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77.7%라는 당원들이 만들어낸 대표고 그 안에서 막 산적한 이슈들을 가지고 해결하고 정리하느라고 이제 된 것이고 이 공천 파문을 거쳐서 이제 선거를 끝내고 22대 국회가 개원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좀 꼭 했으면 좋겠다. 뭐 선생님께서 당부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글쎄요, 뭐 딱 이거 하나만 네. 꼭 해라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뭐 종교인도 아닌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인 발언을 한다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큰 역사적 변화는 하늘이 만들고 진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 네. 저 정치인들이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자신감과 주인의식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네. 동시에 그 국민은 그런 국민은 하늘과 진리 앞에서 좀 겸허해지는 국민이 네. 공부하는 국민이 돼야 됩니다. 생각하는 옛날에 함석헌 선생이 생각하는 백성이라 해서 한다 그러셨죠. 네. 생각하는 백성이 라야지 그 정치인들이 예. 더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그 이제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지 뭐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정치인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레토릭이에요. 네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정치인도 아니고 예. 또 좀 뭐 막말로 하면 듣보잡이잖아요. 듣보잡. 네. 저는 저기까지 온 사람이니까 그게 그냥 빈말로 하는 건 아니라고. 자기 나름대로 실감이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뭘 좀 하면 좋겠냐? 좋겠다. 예. 내가 출판업에 관련하고 있잖아요. 예. 창비사. 예. 우리 창비사에서 예. 우리 장 기자 책도 하나 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촛불이다라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아유,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그래서 네. 출판업자로서 네. 한 말씀드리면 독서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아, 독서하는 대통령. 대통령 후보. 네. 독서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바빴지만은 네. 엄청난 독서를 재임 중에도 하셨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마 네, 책을 많이 읽으시는 대통령. 예. 이명박 대통령은 대충 이렇게 누가 알려주면 예. 그가지고서 예. 예. 얼렁뚱땅 잘 네, 넘기는 네.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은 뭐 그것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아유, 뭐 일하고 술 드시느라 바빠서 뭐 다른 겨를이 없었다고 주변 지인들이 설명을 하십니다. 네, 네, 예. 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일 끝나면 술 먹기 바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이야 뭐 지금 네. 선거판에 뛰어다니는 사람 보고 내가 뭐 독서 좀 하시오 그러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지만은 독서하는 당 대표가 되시고 네.
또 독서하는 대통령이 되시라. 네. 이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예, 독서하는 당대표, 독서하는 대통령이 되시라. 아, 굉장히 귀감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좀 더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다 9분이나 지나가지고, 네. 그래도 제가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분단체제론 말씀하셨으니까, 악마화가 좀 지나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뭐 이제 정치인 김대중을 향해서 70년대부터 뭐 빨갱이 막 이런 공격. 그 민주당을 향해서도 여전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도 본인들이 선거에서 지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종북 세력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환경이 됐습니다. 5.18에 대한 역사 왜곡도 계속 걸핏하면 나오고 있고요. 이승만 찬양하고 5.18 왜곡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반대되는 당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종북이라고 이렇게 규정 짓고 낙인 짓고 공격하는 거. 이게 분단 체제가 극복이 돼야 이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단 체제라는 거는 예. 이게 체제화가 돼 있다는 거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모든 문제가 얽혀 네. 있기 때문에 일거에 분단 체제가 극복될 수도 없고 또 분단 체제를 극복하려 그러면은 그 소위 국내 문제라고 하는 거를 이게 분단 체제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분단 체제가 극복되는 거지. 네. 갑자기 어느 날 확 사라질 실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뭐 분단 체제론을 연구하려는 건 아니고 네.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가 분단과 어떻게 얽혀 있느냐 하는 거를 그게 사실은 학자나 언론인이나 이런 이들이 자기 나름의 그걸 인식을 네. 가지고 조곤조곤 설명해 주면은 국민들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네. 오히려 학자들이 늦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자기 그 기존의 입장이 있고 네. 특히 외국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예. 외국 책에 안 나오는 개념이면 그 없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식인들이 그런 걸 잘 소화해서 얘기하면은 나는 그 국민들을 금방 설득이 된다고 보는데 설득이 된다는 건 뭐 이론적으로 꼭 설득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네.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풀어나가려고 그러면은 역시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한번 털어봤구만. 네.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요구되는 것은 이 반동을 다시 궤도에 제대로 된 궤도에 올려놓고 정상적인 2기 촛불혁명 정부를 다시 만들어서 촛불 정부를 만들어서 정말 그야말로 지금 켜켜이 쌓여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 특히 이제 분단 문제를 포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태동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 역할은 역시 국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하는 얘기지만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금 기성 언론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소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제대로 된 언론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운이 온갖 그 대한 매체들 풀뿌리 언론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아직 힘은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그동안에
그거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할 정도의 예.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언론 풀뿌리 언론도 또 힘도 더 키우고 가능하면 덩치도 키우고 네. 너무 커서 부패할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부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더불어 공부하는 예, 언론인들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예. 아유, 선생님 정말 예,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공부하는 언론인들이 돼야 된다. 기자 여러분 듣고 계시죠? 예,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 오늘 선생님 정말 귀감이 되시는 말씀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좋은 언론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